1279년 몽골 제국은 드디어 남송을 완전히 정벌하며 광활한 영토를 손에 넣었습니다. 한편 제국에 대한 쿠빌라이는 남해의 여러 국가들을 정복해 교역로를 확보하고 무역을 확대하려 하는데요. 그는 남송을 병합한 직후 남해 각국에 조서를 내려 완전히 복종하는 국가와 자유로운 교역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동남아 각국과 적당한 우호관계나 애매한 복속관계를 지속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고, 당연히 이 선택을 강요받은 것은 중국 운남성 건너편, 오늘날 미얀마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던 박언왕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미얀마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버마족은 2세기경 중국 북서부 감숙성에서 티벳, 운남을 거쳐 오늘날 미얀마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각지에 작은 도시와 나라를 만들었고 이미 먼저 정착해 농경 생활을 하고 있던 퓨족을 공격했죠. 그리고 849년엔 미얀마 역사상 공식적인 최초의 왕조인 박언왕조를 세웁니다. 박언왕조의 본격적인 역사는 11세기에 즉위한 아누야타 왕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여러 종교가 난립 중인 버마에 상자부 불교를 도입하며 이를 중심으로 통합했고 인근 지역을 공격했으며 불교의 교세를 확장했죠. 이후 박언왕조는 12세기까지 여러 왕에 걸쳐 발전하는데요. 관계수로 확장을 통해 농업 생산력을 늘리고 인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무역에 적극 참여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여기서 얻은 풍족한 재정을 통해 사원 건축, 불교 보급과 후원을 했으며 전쟁과 동맹을 비롯한 적극적인 대외 관계를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왕의 권위는 높아졌는데 12세기 이후론 버마족을 중심으로 각 부족의 문화를 통합했고 버마어는 지역의 공용어로 정착했습니다. 이렇게 박언왕조의 전성기는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전성기도 잠시, 박언왕조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합니다. 왕조의 전성기를 만든 정책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다른 정책들에도 영향을 주며 커다란 문제가 된 것이죠. 먼저 전성기를 이끈 정책들은 막대한 지출이 요구됐습니다. 여기서 지출은 앞에서 봤듯이 농업 생산력 증대와 중개무역으로 해결했는데요. 그러나 종교 세력에 대한 대규모 후원이 장기간 지속되자 점점 많은 토지와 그에 딸린 인력이 사원에 귀속됐고 국가 재정은 점점 고갈됐습니다. 이 와중에 이를 보충해줄 수 있는 중국과 인도 사이의 중개무역은 중국의 경우 남송이 북방민족과의 마찰이 격화되고 인도는 이슬람 왕국 세력이 확장되자 점차 축소됐습니다. 그렇다고 정책을 함부로 수정할 수도 없었는데 대외 정책에서 소극적으로 나오거나 버마 문화 진흥을 멈추면 왕의 권위가 손실되고 왕국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왕실은 알라웅 시뚜왕 사후 왕위를 둘러싼 음모로 내분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내분을 끝내고 즉위한 왕들은 다시금 왕권을 강화하고 왕국을 부흥시키고자 했지만 그들은 그저 내전 종식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1234년에 즉위한 차스와 왕은 사원 세력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스스로 불교에 통달했음을 자부하며 자신에게 적대적인 사원 세력을 사이비, 이단으로 몰아붙여 공격했고 정화의 명목으로 재산을 몰수했죠. 사원과의 관계는 더욱더 악화됐지만 몰수된 재산으로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습니다. 이후 1256년 왕위에 오른 나라티아파테 왕은 사원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회복하는 한편 권신의 도전까지 격퇴하며 자신감에 가득 차는데 그는 파고다 건축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자랑했습니다. 그가 세운 파고다에는 자신을 하루에 300그릇의 반찬을 먹고 3600만의 병사를 거느리는 왕이라고 새겼습니다. 이렇게 망해가는 왕국이 다시금 모습을 갖추고 중흥을 앞둔 이때 1271년 몽골의 사신이 왕국에 도착합니다. 1271년 몽골에 대한 쿠빌라이는 박언왕조에 복속을 요구하는 사신을 파견했습니다. 이땐 아직 남송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시기로 몽골은 남송의 조공국을 가로채며 영향력을 확대하길 바랬는데요. 그러나 몽골의 사신은 나라티아파테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1273년엔 다시 사신을 보내 쿠빌라이의 서신을 전했습니다. 서신엔 완전히 항복하고 왕의 동생이나 대신을 인질로 보낼 것을 요구했으며 만약 항복을 거부할 시 전쟁을 벌일 것이니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쓰여 있었는데요. 서신을 받은 나라티아파테는 매우 분노했고 그는 대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몽골 사신과 수행원 전원을 처형해버렸습니다. 운남에선 사신 처형을 두고 즉시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으나 쿠빌라이는 일단 지켜보자며 전쟁을 보류했습니다. 한편 박언왕조는 내부의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된 상태였지만 오랜 기간 누적된 왕권의 실추로 샨족을 비롯한 휘하 부족들이 서서히 왕국을 이탈하고 있었습니다. 나라티아파테 왕은 그들의 이탈을 어느 정도 용인하고 명목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전쟁을 피할 수 있었죠.
그런데 1277년 한 샨족의 족장이 왕국을 이탈해 스스로 쿠빌라이에게 복속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쿠빌라이는 그 영역을 운남에 편입시켰고 이에 나라티아파테는 2000마리의 코끼리 부대가 포함된 6만의 병력을 동원해 자신을 옹립한 건신 야자틴짠의 두 아들이자 뛰어난 장군인 아난다피시와 얀다피시 장군을 보내 몽골 운남성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운남의 몽골군 쿠드와 나스루딘은 1만 2천의 병력으로 항전했고 양측은 국경 인근인 응아사웅잔에서 격돌합니다. 몽골의 군대는 당대 최고의 경험을 갖춘 정예병이었지만 바관왕조는 병력에서부터 몽골의 군대를 압도했습니다. 심지어 2000마리의 코끼리 부대에 몽골군은 위세에 밀려 쉽게 접근하지 못했죠. 그러나 몽골의 지휘관 나스루딘은 곧바로 작전을 내는데요. 몽골군은 잠시 후퇴한 뒤 말에서 내려 숲에 매복했고 바관왕조의 코끼리 부대가 접근하자 코끼리에 일제 사격을 가했습니다. 코끼리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혼란에 빠졌으며 순식간에 코끼리 부대는 와해됐습니다. 당연히 몽골군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총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관왕조의 군대는 후퇴를 시작했고 몽골군의 쿠두가 바간의 군대를 바모까지 추격해 공격했는데 반격을 당하며 회군했습니다. 이후 국지적인 교전을 이어가던 양측은 나라티아파테가 다시 복속과 친도를 거부하며 1283년 9월 22일 전쟁을 재개했습니다. 바간왕조는 아난다피시와 얀다피시에게 군대를 주어 국경 요새에서 항전하도록 했는데 12월 3일 몽골군에 패배하며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바간왕조의 북부방어망은 붕괴하고 맙니다. 이어서 1284년 2월 5일 몽골은 북부 거점인 타가옹을 점령하는데요. 그러나 혹독한 기후로 인해 잠시 후퇴했고 1285년 1월 26일 다시 타가옹을 점령하며 북부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나라티아파테는 폐색이 짙어지자 수도 바간을 버리고 남쪽 달라로 도망쳤습니다. 이에 지역 각지에선 반란이 일어나고 여러 지역이 왕국에서 이탈하는 등 바관왕조가 사실상 공중분해되는데요. 그는 남쪽에 있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의지해 항전을 이어가려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진 못했고 1287년 미얀마 북부가 몽골 제국에 편입되고 남부가 몽골에 완전히 복속하며 전쟁은 끝이 납니다. 나라티아파테는 평소 박대한 아들 티아투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강요당하며 독이 든 음식을 먹고 사망했습니다. 이후 왕자 초스와는 몽골의 아래에서 1297년까지 버텼으나 그마저도 미얀마 동부 샨고원에서 세력을 키운 샨족에 의해 살해당하며 바간왕조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편 미얀마 지역을 손에 넣은 몽골 역시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몽골이 세운 허수아비 초스와가 폐위되고 살해당하자 1301년 1월 다시 미얀마 지역을 공격했는데 야전에서 큰 승리를 거뒀지만 미얀마의 혹독한 기후와 게릴라전에 말려들어가 1301년 4월 그들에게 형식적인 조공을 받는 것으로 철군했습니다. 이후 1303년엔 이전에 합병한 북부 미얀마 역시 반환하며 전쟁은 완전히 끝납니다.